네, 잘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리운전 중에 사고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최근에 처벌 기준이 강화됐는데 그 내용과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과태료 상향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리운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굴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대리운전자 최사고 씨가 운행하다가 정남 씨를 충돌해서 이 부분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병원 지금 입원한 상태인데 차량 소유자인 김어굴 씨에게 책임이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차량 소유자의 김어굴 씨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저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 되는데 이 차량 소유자 이 김어굴 씨 분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판례는 차량 소유자인 이 김어굴 씨 이분이 자배법상의 운행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배법의 3조에 있는데요. 자배법의 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차주가 1차적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범위에서 처리하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부부 한정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한정 특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 대리운전자는 부부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비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운전 업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업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부부 한정 특약을 거기에도 이제 대리운전 특약도 가입해야 범위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범위에 처리하게 됩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 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꼭 대리운전사에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이용 전 꼭 확인할 사항들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가게 되면 대리운전 이게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해당하더라도 자기가 대리운전을 불렀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양형사유로 좀 참작해 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에게 부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호출 사실을 남기도록 반드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에 운전면허증 없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가입 증권이 있는지를 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한 뒤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차장까지 그리고 주차장 주차장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한 뒤에 요금을 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요금 때문에 또 시비가 있어서 또 다툼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주차하시고 그 다음에 요금 지불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실무적인 기초 지식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게 음주운전 또 무면허 운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무면허 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파트 내 주차장인데요. 아파트 내에 출입 차단 시설이 있어서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운전한다고 해서 자기가 잠깐 조금 한다 해서 음주운전이 아닌 거 아니라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리 중에서 이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한 남자인데요. 이 남자에게 모든 것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다 달래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음주운전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영상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음주운전 하시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금 사망자의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점점 더 증가하고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음주운전을 위해서 한순간에 자기의 생명과 신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세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식 자리가 끝난 후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아파트 단지 내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세 씨라는 사람이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차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된 것이죠. 이때 이분이 음주운전에 해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도 되고 또 행정처분으로 0.102%였으니 당연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할증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주차장 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폭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반 횟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예전에는 0.05%였습니다. 근데 이게 낮아져서 0.03%만 되면 처벌이 되게 돼 있고 예전에는 0.1%까지 했는데 0.08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이렇게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08%에서 0.2% 미만, 그 다음에 0.2% 이상 되어 있고요. 2회 이상, 정전에는 3회 이상이었는데 2회 이상만 되더라도 종전에는 1년에서 3년이었는데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상향되어 있고 벌금 액수도 국법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측정 거부가 있는데요. 말이 잘 안 보이는데 음주 측정 거부가 있는데 이때에도 종전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였는데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상향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마찬가지로 2천에서 5천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음을 보시고 절대 음주운전에 휘말리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음주운전과 형사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음주운전과 행정처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면허 정지 기준과 면허 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종전에는 0.0%였죠. 그런데 이게 낮아져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는요. 국법에는 0.1%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개정돼서 더 낮아져 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고 또 주의하실 것은 이 부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면허 취소가 된다는 것,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취소되는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저희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교법 142조에 필요적 전치주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은 어디에다 제기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고 이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에도 억울하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데요. 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분청에서 하는 건 처분청에 하는 건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만 경찰청에다 이제 제기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그 트럭을 통해서 택배 운전하신다든지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제도가 두고 있어서 좀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하나 더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 방안들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전생활을 위한 팁이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띠가 이제 문제되죠. 안전띠는 이제 제가 생명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 내용도 마찬가지로 안전띠는 생명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꼭 운전하실 때 안전띠 착용을 꼭 하시고 다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벨트 관련해서 2018년도 9월부터 시행된 게 있는데, 이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고속도로에서는 이 모든 좌석, 즉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까지 저희가 대부분 앞좌석과 운전석과 조수석은 다 착용하고 있는데 뒷좌석 안 차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또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이쪽을 운행하실 때는 이 뒷좌석까지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시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젊은 이제 부부들께서 이제 좀 유의하실 사항인데,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탑승했을 때에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카시트 착용에 의무화를 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충돌 영상인데요. 영유아의 안전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카시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10배 이상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결과의 동영상에 대한 것인데, 이처럼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험한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스쿨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최근에 또 뉴스에서 이제 보셨지만 스쿨존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그 운전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치어서 어머니가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사망을 또 했는데요. 스쿨존의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행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또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용인데, 민식법과 관련해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나다 보면 학교 스쿨존에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 규정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죠. 그리고 2021년 5월 11일부터 최근이네. 2021년 5월 11일부터 이 주정차 위반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지금 상향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9만 원이었던 것이 12만 원, 그리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13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되어 있다는 것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주정차하는 것들 위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이렇게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주정차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금 설명해드린 2011년 5월 11일부터 이렇게 과태료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 속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운행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꼭 30km 이걸 위반하게 되면 위반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게 강화돼가지고 이 30km 이내야 되는데, 만약 30km 초과되어 있는 40km 미만이라고 한다면 벌점 40점에 과태료 9만 원으로 상향됐고, 그다음에 60km 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60점, 그다음에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60km 이상일 때는 벌점 120점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태료라든지 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서행을 하시고, 또 주정차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교통사고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사고 초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될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서 반드시 구호조치 의무와 또 자기의 신호를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분명히 하셔서 그런 내용의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처벌 내용에 대해서 형법과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죠. 교통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를 꼭 기시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의 경위, 그 다음에 사고 합의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 쓰시고, 합의금이라든지 또 합의의 민사상 성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것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꼭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 교통법,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종합보험으로 특약을 맺어서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고, 또한 음주운전의 이것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데 음주운전에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대리운전을 꼭 부르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시고 또 근거를 남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 카시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최근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질의도 하고 응답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다 보니 이거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로나 상황인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